34, 월급 100만원. 이것이 내 가치의 시작이었다. 오랜 고시 생활의 실패와 가진 것 없는 흙수저에 학연, 혈연, 지연, 무엇 하나 기댈 곳 없던 나에게 다른 길은 없었다. 그래서 주식을 선택했다. 적어도 시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를 월급에서 독립시켰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투자의 정석입니다. 지은이는 유목민, 출판사는 리더스북 출판사입니다. 유목민님은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단기 투자로 30억을 만들고 스윙과 중장기 투자, 비상장 투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300억을 만든 슈퍼개미입니다. 한 분야에서 100억대 이상을 벌었다는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기 투자와 스윙, 중장기 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받았던 부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원칙이 있다. 1. 노력한 만큼 거둔다. 2.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3.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4. 모든 일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 우아하지도 않다.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전장이고 남이 흘린 피가 내 수익으로 돌아오는 잔혹한 곳이다. 모두가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지만 결국 자신의 자산은 자기가 지켜내고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올바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부가 필요하다. 제 차거시의 깨달음. 2015년 결혼을 결심하고 전세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다행히 게임 기자 출신으로 모든 게임사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2015년 모바일 게임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게임 테마가 크게 일었다. 굉장히 유리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테마가 그렇듯 오래가지 않았다. 게임주는 짧은 시세를 주고 마이너스 30%씩 하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았다. 바로 바이오주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정책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면서 2014년 9개에 불과했던 바이오 신규 상장사가 2015년에는 무려 29개로 치솟았다. 없다가 생긴 것이 탄생한 것이다. 나는 게임주를 정리하는 것처럼 바이오주 역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이지만 재료를 주식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듬해인 2016년이 돼서야 차트의 존재를 알고 심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차트 투자는 재료 매매보다 월등히 난도가 높았다. 공부는 2배로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2015년에 비해 수익은 반토막이 났다. 2015년, 16년을 오롯이 재료와 차트에 집중했던 나는 2017년 한 가지를 깨달았다. 차트와 재료를 따로 볼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세가 터지는 재료와 차트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거래량이 충분하게 나와준다는 것이다. 재료, 차트, 거래량의 3박자, 일명 재차거를 깨달은 나는 안정적으로 월 1,000만원, 많게는 월 1억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엇박자였다. 재차거가 완벽히 갖춰져 있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조금 가지고 있다가 못 버티고 팔면 꼭 며칠 후에 급등하는 게 아닌가. 정말 답답했고 이 벽을 넘어서야 다음 스텝이 보일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다. 바로 시황의 존재였다. 아무리 내가 좋게 본 종목이라도 그날 시장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섹터가 아니라면 외면받는 것이었다. 그때부터는 시황을 우선시하며 종목을 보게 됐다. 나한테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좋게 보는 종목을 매매하면서부터 월 10억을 넘어 월 20억까지도 벌게 되었다. 주식은 기대감이다. 주식의 가격,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다. 주식이 기대감이라면 주식 매매는 기대감을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섹터에서도 더 큰 기대감이 드는 쪽에 매수세가 몰린다. 주가를 상승시키는 두 요소. 주가는 왜 올라갈까? 바로 기대감 때문이다. 그리고 기대감은 크게 두 가지, 유동성과 실적에서 비롯된다. 유동성이 들어올 거란 기대감이든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주식의 변동성을 가져온다. 유동성이란 곧 돈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넘칠수록 투자자들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유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돈이 흘러들어 거래하기 편해진다라는 뜻이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돈이 빠져나가 거래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실적이란 회사의 재무적 성과나 경영 성과를 의미한다.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 이익성 등이 향상될 경우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게 된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주식은 기대감을 일으키기 어려워 주가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 또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 거래 자체는 잘 일어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 된다. 유동성과 실적 그리고 기대감, 이 셋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이다. 주가 상승은 유동성 플러스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다. 결국 주가를 올리는 것은 유동성과 실적 그리고 기대감이다. 유동성과 실적이 좋을 경우 주가는 정직하게 오른다. 다만 배율이 달라지는데 이 배율을 결정하는 게 바로 기대감이다. 평소에 끼가 넘치는 종목과 섹터라면, 또 현재 시장의 자금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시황 테마라면 더욱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재료 차트 거래량의 3원칙. 1. 주가를 급등시키는 주요 재료를 가진 종목. 2.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조정 상태이거나 바닥 차트인 종목. 3. 과거에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진 종목. 2015년은 재료에 집중했고 2016년에는 차트에 집중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재료와 차트를 함께 보는 방법을, 그리고 둘 사이에는 거래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만의 확고한 원칙이 생기자 종목 찾기는 더욱 속도가 붙고 정교해졌다. 항상 재료, 차트, 거래량이 갖춰진 종목을 반복해서 찾았다. 그렇다고 재료와 차트, 거래량을 중심으로 한 매매 원칙이 모두 맞았던 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생각한 종목들도 아예 반응을 안 해서 약손절하거나 본전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다음 날이나 5거래일 이내에 급등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 아무리 재료, 차트, 거래량이 과거에 확인된 종목이라고 해도 그날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거래되는 섹터가 아니면 부각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시그널을 보고 과거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했지만 그 미래에 부각되는 타이밍은 바로 시황에 달려있다.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재료를 찾았고 그 재료를 가진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차트 모양을 가진 종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과거 그 재료와 차트가 부각됐을 때 막대한 거래량이 터졌는지도 확인했다. 그야말로 분출을 갈망하는 휴화산을 찾아둔 것이다. 다만 그 휴화산이 활화산이 되려면 현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오를지 아닐지 모르는 불확실성인 상황에서 모두가 알게 되는 업사이드 리스크로 확정되는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황이었다. 시황, 오늘의 테마. 주식에서 시황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유동성이 좋은지 파악하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현재 테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도주가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이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와 종목이 무엇인지 인지해내는 것이 바로 시황 읽기다. 예를 들어 솔트룩스는 대표적인 AI 관련주이자 해당 섹터의 대장주이다. AI 테마가 한창이던 2023년 1월에서 3월에는 AI 관련 아무 재료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5월에 들어 AI 테마가 시들해진 상황에서는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시장 테마가 2차 전지라면 시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시황에 대한 해석. 시황이 좋다라는 말은 거래가 잘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거래가 잘 된다는 것은 곧 유동성이 좋다는 뜻이다. 단기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유목민식 투자론 재차 거시에서 시황이 좋다는 것은 바로 현재의 유동성이 좋은 상태를 말한다. 원래부터 존재하던 재료에 딱 마침 이슈가 맞아떨어지면서 같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함께 급등하는 걸 보고 테마가 형성됐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의 말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시황이 너무 좋다는 말은 주도주가 생겨서 테마가 잘 형성됐다고 해석하면 된다. 시황이 너무 안 좋다는 말은 주도주가 없어서 테마가 형성되지 않아 재미가 없다. 시황과 안 맞는 매매였다는 말은 오늘 테마와 관련 없는 종목을 매매하고 있었다. 시황과 딱 맞는 매매였다는 말은 오늘 테마와 딱 맞는 매매를 했다. 오늘의 테마와 딱 맞는 매매를 해야 좋은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테마와 따로 논다면 당연히 매매 성과가 크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매매였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매수세가 집중되는 순간 필자가 가장 많이 본 지표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150억 봉과 500억 봉이다. 시황과 재료, 다른 여러 지표와 연결해서 매일 확인하면 참으로 매매를 편하게 해주는 유용한 지표이다. 150억 봉, 500억 봉 세팅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둘 테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차트에서 150억, 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뜬 종목을 표시하는 방법.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여기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수식 관리자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강세 약세라고 있습니다. 강세 약세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위에 상단에 새로 만들기. 여기에서 강세 약세명은 150, 500억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 강세 패턴이라고 있는데 요게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는 거를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강세에다가 이걸 붙여놓고요. 또 약세에다가 두 번째 거를 붙여놓으면 됩니다. 댓글에. 약세 패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강세 패턴은 이 분홍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약세 패턴 이제 500억 봉이 뜨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따르는 거는 건드릴 거 없고요. 여기에서 수식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수식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작업 저장 누르면은 닫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들었으면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강세 약세 적용을 해서 150억 500억 봉 적용.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뭐 또 다른 걸 봐도 여기에서 보면 500억 봉이 떴는 거는 이 표시가 나고 500억 이하 150억 봉은 분홍색으로 뜹니다. 이렇게 150억은 이 색으로 뜨고 500억 이상은 이 색으로 뜹니다. 유목민 님도 150억 500억 봉 이거를 가장 많이 본 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참 유용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설정하셔서 사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라는 말이 있다. 하루 중 1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150억이라면 집중하는 종목일 것이고 특히 500억이라면 더더욱 강력한 지표가 될 거라 생각했다. 특히 500억 봉은 결코 아무런 이슈 없이 생기지 않는다.
거래량이 없던 종목에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투자의 메커니즘. 현재 어떤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면 이 이벤트는 과거에도 똑같이 주가를 움직였을 것이고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의 메커니즘 8단계. 1. 꾸준한 관찰을 통해 지식을 쌓고 2.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의 시그널을 발견하고 3. 매매를 위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결정한다. 4. 매매 돌입 후에 생각한 대로 돌아가는지 관찰하고 5. 생각 외에 변수가 생기는지 변화를 감지한다. 6.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다각도로 검토 후 대응한다. 7. 이후에는 꼭 매매 일지를 남겨 반성한다. 8. 그리고 다시 관찰하고 지식을 쌓으며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알면 되는가? 바로 기대감이 증폭될 때를 알면 된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없던 것이 생길 때, 있던 것이 사라질 때 가장 강해진다. 없던 코로나19가 생겨나고 있던 규제가 사라질 때 수의 업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사라진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면 된다. 주식에서 이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관찰이다. 관찰을 통해 지식을 쌓고 관찰을 통해 시그널을 캐치하고 관찰을 통해 편입한 종목의 변화를 감지하고 관찰을 통해 대응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 반성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못해서 문제다. 주가가 오를 때는 반드시 공감이 필요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공감이 일었을 때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모두가 긴가민가 할 때는 주가는 보통 하락한다. 인간의 본능은 일단 안전을 바란다. 그러다가 호재로 인식되면 재빠르게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확신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된다.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차트의 핵심은 추세이고 추세의 핵심은 심리다. 이런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은 심리에 의해 추세가 바뀌기 쉬운 지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주식을 잘하면 지지 부근에서 사고 저항에서 판다. 주식을 못하면 지지 부근에서 팔고 저항에서 산다. 지지에서 파니까 내가 팔면 오르는 것이고 저항에서 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1. 내가 사야 할 지점은 지지선을 깨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2. 내가 팔아야 할 시점은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앉을 때 3.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때는 사야 할 시점이다.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추세다. 이동평균선은 현재의 추세를 식별하고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미래의 데이터 패턴을 감지하는 데 쓰인다.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라면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승 중이라는 뜻이다. 단기 이평선들이 상승 중이라면 이 종목에 참가한 단기 투자자들이 상승 예측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장기 이평선이 상승 추세라면 이 종목에 투자한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면 1. 재료 2. 차트 3. 거래량 4. 시황까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닥에서 장기 이평선을 뚫는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20일 이평선, 보통 20일 이평선은 생명선이라고들 말한다. 단기 이평선의 최후 보루인 21선을 깰 경우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되어 주가 급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 있다는 것은
20일 내에 산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수익 중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주가가 20일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20일 내에 산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 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기 투자자들은 원금 회복 심리가 강한 상태여서 21선 부근에만 와도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따라서 단기 투자를 한다면 21선 위에서 하는 게 정석이다. 단기 투자를 한다면 단기 이평선 추세가 살아있을 때에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스윙을 한다면 중기 이평선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게 맞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장기 이평선들이 망가지고 충분히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이다.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인 경우 당연히 차트는 우상향으로 그려진다. 정배열일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게 된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라는 것이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가 있는 만큼 주가가 내려오면 싸게 사서 더 큰 수익을 내려는 심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절의 용기, 익절의 지혜. 익절 역시 팔고 나서 더 올라가니 아쉬운 건 매한가지다. 다만 손절은 아쉬움보다는 후회 감정이 더 강할 뿐이다. 손절은 투자자가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인정하고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중단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익절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확정짓고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그래서 손절의 용기, 익절의 지혜는 성공하는 투자자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익절은 미래 시장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욕심을 다스리며 수익을 확정짓고 투자를 종료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의 영역이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뇌동매매. 뇌동매매는 주식 초심자들이 단연코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다. 뇌동매매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뇌동매매로 샀다가 손절하게 될 경우 손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깊은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 그러나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안 그럴까? 또 그럴 것이다. 뇌동매매는 자신의 투자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다. 즉, 자신의 확실한 투자 판단이 있으면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다. 신용과 미수 거래는 금물. 주식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쉽게 망하기도 하는데 그 지름길이 바로 신용거래이다. 신용과 미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파멸로 이끈다. 신용은 쓰는 즉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고수들은 신용을 바닥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초보는 지수가 상승했을 때 과도하게 신용 매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시장 조정이 시작되면 강제 청산당하게 되는 것이다. 신용을 써서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난다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러다가 담보 부족이 되면 강제 청산을 당하고 소위 말하는 깡통을 차게 된다. 주식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때문에 신용 매매는 숙련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는 아예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자기 돈보다 더 살 수 있는 것은 재앙의 씨앗이지 절대 레버리지가 아니다. 레버리지는 초고수의 영역이다. 명심 또 명심하라. 성공하는 투자자는 무엇이 다른가? 주식을 하다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은 무수히 실패로 이어진다. 주식은 수백 번 가설과 검증을 거치면서 한 걸음씩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 공부에는 절대적인 양이 있다. 여기까지 딱 1시간 만에 읽었다면 이제 딱 1시간만큼 실력이 는 것이다. 매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을 100일 동안 해보길 권장한다. 지겹고 반복적인 것인데 하지만 원래 성공은 지겨운 걸 반복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사람들이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을 보고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니 이들은 분명 남들보다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 상관없는 요소들을 연결해 수익의 기회를 잡는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엄청난 노력파라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은 특별한 발상 능력이 아니라 무수한 관찰과 축적에서 비롯한 알아차림에 가까웠다. 즉, 미련스러울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고 거기에서 반복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것이 다시 오기 전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식을 쌓아야 한다. 즉, 공부해야 한다. 그날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파악한다고 생각하라. 왜 주가가 올랐고 떨어졌는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파악하면 된다. 이왕이면 그걸 정리해서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가다 보면 과거의 주가를 움직였던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재료란 무엇인가? 재료란 한마디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종목을 사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재료라고 본다. A사, 미국 테슬라의 1000억 규모 납품 계약 체결. B사, 중국 텐센트의 신작 모바일 게임 수출 계약. 주가가 상승한 후 찾으면 이유가 되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찾으면 재료가 된다. 우리가 상한가와 천만주를 정리하는 건 상승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어떤 재료가 왜 부각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특히 단기 투자 영역에서는 재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서 강하게 급등하는 것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재료가 부각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시황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날 시황에 속한 종목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래량이 많다고 끼가 많은 건 아니지만 끼가 많은 종목은 여지없이 거래량이 많다. 이처럼 거래량이 터져주는 소위 끼 있는 종목들에서 재료가 부각될 때 급등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물려도 손절하기 용이하고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한다. 유동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차트상 매도세가 적은 자리, 잘 조정받은 자리, 빠져도 얼마 안 빠질 자리라면 재료가 훨씬 잘 부각이 된다. 재료의 부각은 시황이 좌우한다. 시황과 맞는 재료는 이를테면 싱싱한 미끼이다. 물고기가 당연히 많이 몰릴 것이다.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몰려들 것이고 주가는 급등세를 보일 것이다. 반면 오래된 미끼는 어떨까? 낚시가 거의 되지 않는다. 유행이 이미 지난 상황이고 당연히 주가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재건 등은 정말 강력한 테마들이었다. 그러나 AI 테마가 시장을 휩쓰는 상황에서 진단키트 국내 허가 혹은 수출 허가 뉴스가 나왔다 한들 코로나19 관련주가 상승할까? 이처럼 재료는 시황이 뒷받침되어야 부각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시황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날의 테마, 그날의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공통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정리하자면 주가가 오르기 전 찾은 재료가 테마에 속해야 하고 그 테마가 움직이는 때가 오면 비로소 재료는 커다란 시세의 원인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어떤 테마가 일었을 때 이 테마에 속한 어느 종목이 가진 재료가 유동성을 만들어내느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 유동성과 실적의 기대감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 주가 상승의 폭이 결정된다. 차트란 무엇인가? 주식 차트에는 수억 수천만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감정, 정보의 흐름이 녹아있다. 차트에 공식은 없다. 하지만 통계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차트 역시 유동성, 실적, 기대감으로 해석한다. 저항선보다는 지지선이 가까울 때, 급등 후 조정을 잘 받았을 때, 바닥 횡보를 잘하고 있을 때, 매물대 소화를 잘하고 있을 때 등 유동성을 몰리게 하는 자리를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유동성이 몰리는 것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 시그널. 누가 봐도 반등할 것 같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가 대표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 시그널이다. 그 지지선을 못 지켰을 때는 1초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내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초보자들마저 알아차릴 정도의 확연한 지지선을 1원이라도 이탈한다는 것은 언제나 중대한 리스크 시그널로 봐야 한다. 주식은 늘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야 한다.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구별하라. 주식이 가장 싼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바뀔 때라고 답하겠다. 보통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성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리스크는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이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할지 알 수 없었는데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럼 바로 이때가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확정될 때다. 이와 동시에 개미들은 악재의 출현으로 생각하고 던지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의 시기와 강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야 할지 측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급등 급락에서 거래량의 변화와 심리. 먼저 급등한 다음을 상상해보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수익권이니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을 것이다. 잠재적 매도자들이다. 신규 진입자 혹은 직전의 익절이나 손절을 한 사람들은 주가가 급등한다면 다시 사고 싶을 것이다. 잠재적 매수자들이다. 여기서 만약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잠재적 매도자들은 더 느긋해지고 반면에 아직 매수를 못한 잠재적 매수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진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 말이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음봉에서 안 사고 양봉에서 산다. 남들이 다 살 때 따라서 사는 심리가 강하다. 반대로 급등 후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떨까? 잠재적 매도자들은 느긋함이 조금 사라진다. 가능한 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떨어지면 팔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반면 잠재적 매수자들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도지 캔들의 상황이다. 잠재적 매도자들은 매도를 망설이고 잠재적 매수자들은 조금만 더 떨어져라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전체적인 차트가 상승 추세라면 저가 매수세가 생기면서 주가는 다시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재료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중요한 타이밍은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할 때이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존 보유자들도 매도하기 아까운 가격이라 여기는 것이고 동시에 잠재적 매수자들은 사기 직전인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에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 이 관점을 잘 기억하라. 암기가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다. 뉴스 읽기. 세계 에어백 시장 점유율 1위였던 기업이 파산 신청을 냈다는 기사를 봤다면 반사이익을 보게 될 회사를 찾아야 한다. 경쟁사 다카타의 파산으로 국내 1위 에어백 회사인 두올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기사가 노출되었고 이후 두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결국 백기를 들고 철수를 선언하자 국내 1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악재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수익을 낼 기회를 준다. 이런 사례는 매우 자주 발생한다. 부재역이 발생하면 돼지고기 시장 업황은 안 좋아지지만 반대로 닭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마니커, 하림 등의 주가가 올라간다. 어떤 이슈도 있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반사이익을 생각하고 수익의 힌트를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 유목민의 매매 바이블. 매도 10계명. 1. 남들도 다 아는 재료가 되었다면, 즉 재료 소멸이라면 즉시 비중을 반으로 줄인다. 2.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즉시 비중을 반으로 줄인다. 3. 강한 지지선을 깰 경우 리스크 시그널이다. 즉시 비중을 줄인다. 4. 예상보다 빨리 주가가 오르는 경우 비중을 반으로 줄인다. 시간을 사는 것이다. 5. 스윙, 장기 투자 시에도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즉시 비중을 줄인다. 6. 내동매매로 갑작스럽게 샀다면 실수를 인지하는 즉시 전량 매도한다. 원칙 없는 매매는 자기 목을 조르는 행위다. 7. 항상 매수의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매수의 근거가 바뀌면 즉시 비중을 줄인다. 8.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들면 그 즉시 비중을 반으로 줄인다. 자신의 심리는 중요한 보조 지표이다. 9.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커다란 망조의 전조다. 즉시 주식을 멈추고 산책을 나서라. 10. 자만은 인생 만사의 적이다. 항상 겸손하고 매사에 감사하라. 매수 13계명. 1.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사라진 것을 찾는다. 2.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구별한다. 불확실성 상태에서 리스크로 확정되는 순간이 주식하기 가장 좋은 때다. 3. 주가 상승은 유동성 플러스 실적 곱하기 기대감의 관점을 유지한다. 4. 재료, 차트, 거래량, 시황도 3번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노력한다. 5. 재료는 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 시장이 좋아할 것을 고른다. 6. 이왕이면 차트상 주가가 조정을 잘 받은 것, 바닥인 것에서 고른다. 7. 거래량이 잘 터지는 종목을 매매한다. 8. 정부와 대기업의 정책은 유동성을 만들어내므로 주의 깊게 살핀다. 9. 대기업의 차세대 사업 투자는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쩐의 전쟁에서 대기업은 작게 투자하지 않는다. 관련주에 힘을 불어넣는다. 10.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모든 이슈에 관심을 기울인다. 정부 지원, 금리 인하 등 모두의 길을 열어둔다. 11. 키워드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재료, 차트, 거래량, 시황 모두를 살펴야 한다. 12. 시황을 늘 고려한다. 모든 게 갖춰져도 시황이 안 맞으면 주가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13. 왜 그 종목을 샀냐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답 못할 종목은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니다. 투자 시나리오 총정리. 투자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황이다. 아무리 좋은 차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황과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AI 테마로 들썩였던 2023년 1월의 어느 날 FMB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들어갔다면 나만 이걸 하고 있나 하고 소외받는 느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매매 시나리오는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이 어느 섹터인지 파악한 후에 시장 상황에 맞게 준비한다. 그 섹터 안에서도 끼가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끼가 좋은 종목은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다. 이제 확인할 것은 차트이다.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가 벌써 상승한 상태인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까지 생각해 둬야 한다. 즉 손절 라인을 반드시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지지선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몇 퍼센트 마이너스까지 감당할 것인지 등 주가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리스크 관리가 된다. 관심 종목들의 차트를 돌려보다가
살만한 괜찮은 차트를 발견하면 그 종목의 재료에 대해 찾아본다. 차트상 바닥, 즉 이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였지만 현재 우하향 추세가 아니며 횡보 중인 것과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중, 즉 최근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지만 지지선을 깨지 않으면서 횡보 중인 그림을 발견하면 그 종목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본다. 횡보 중일 때 과거에 상승의 이유가 되었던 재료와 유사한 재료가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목민의 인사이트. 2025년은 미국의 기술주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는 때다. 그 핵심에는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한 미국이 개발한 로봇을 미국의 AI가 구동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제조 2025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배터리가 들어간다. 따라서 배터리주는 2025년, 2027년 동안 2023년의 전고점을 아득히 뛰어넘는 시세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부터 시작될 미국 기술주 시대는 앞으로 50년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2020년 3월 코로나 장세에 버금가는 이 기회를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이 과정에 수많은 경랑이 일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 버는 공부에도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까닭은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반도체, AI, 증강현실, 바이오, 블록체인, 배터리,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빈번한 매매를 피해야 한다. 시드머니가 준비된 후에는 최소한 2번 이상의 텐베거 경험을 통해야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텐베거는 수익 10배가 터지는 종목을 말하는 거죠. 반면 월급 독립 전까지는 단기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월급 독립 후에는 돈의 독립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 또한 초기 30억까지 모을 때는 단기 투자에 집중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산의 90% 이상을 비상장 투자 등 장기 투자에 배치하고 있다. 투자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의 게임에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일이다. 벤자민 그레이엄.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